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좀, 이 부분이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금전거래.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분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준비하면 이 증여로 보지 않고, 네,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는지, 결국 이 대금을 어떤 금전거래를 할 때, 자금을 빌릴 때 이 부분을 세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빌리는 분 입장에서는 어떤 서류, 어떤 준비가 있어야만 이것이 차입으로 인정이 돼서 증여가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먼저 부모 자식 간에 자금을 빌리는 경우는요, 국세청에서는 이거는 증여로 봐버립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그냥 생각하지 않죠. 이거는 그냥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다라고 이제 세무 당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증여로 생각을 하죠.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합니다. 즉 증여로 추정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추정이란 말은 이제 증여, 우리가 세법상 용어가 의제, 즉 간주란 말이죠. 간주가 있고 추정이 있는데, 의제한다, 간주한다. 여러분이 간주가 되면은요, 간주가 되면 이거는 무조건 그것으로 봐버려요. 아무리 반대 증거를 대도 뒤집을 수가 없죠. 반면에 추정을 하게 되면요, 반대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증여로 추정하지만 반대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증여가 아니구나. 결국 뭐예요? 차입이구나. 차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요.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증거를 대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국세청은 증여로 추정을 해서 과세하려고 하죠. 뭐를요? 증여세를. 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제시함으로 차입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증거를 제시하면 차입으로 인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대여 의무로 인정받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법의 요건 이런 것들을 잘 충족을 해야 되고, 어떤 증빙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증빙이 있어야만 국세청의 증여 추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제 이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볼게요. 원금에 대한 증여 추정의 문제죠. 자녀가 부모의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빚을 갚았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핵심 세무 문제예요. 즉 원금에 대한 증여 추정. 설명드렸죠. 기본적으로 차입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반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이죠. 그래서 볼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에서 보면 국세청은 직계 좀비속 간의 금전거래를 기본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객관적인 차입 증명이 없다면 원금 전체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게 증여 추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증여 추정이다라고 보시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고요. 그 차용증과 더불어 뭐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상환 능력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냥 반드시 차용증만 작성한다. 좀 힘들고요. 상환 능력도 있다. 그래서 차용증에 빌려주는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원금 상환 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되죠. 그래야만 이게 차입이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차입이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또 그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 이 부분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국세청의 증여 추정에 대해서 반대 증거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차용증 작성과 상환 능력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뭐 확정일자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뭐냐 하면 어떤 증명의 문제예요. 이 차용증은 얼마든지 자유로이 작성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 가장 많이 이제 쓰는 게 공증이죠. 네. 공증을 받거나 아니면은 우체국의 내용 증명 그 시점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이메일 전송 기록. 결국 뭐냐면 뭘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죠? 이게 진짜다라는 사실,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공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공증이 아니라면 우체국 내용 증명, 뭐 그런 것도 없다면은 뭐 이메일 전송 기록,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정확한 차입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이게 있다면 더욱더 국세청에 이것들을 소명하기가 더 쉬워지죠. 그래서 공증들을 많이 이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자율을 혹시 그럼 적정 이자율에 반드시 써야 되느냐? 그럼 차입했을 때 이자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빌렸을 때 어떤 그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 부분, 증여세 부분의 문제는 없겠는가? 네,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법 41조 4에 보면 금전 무상 대출에 대한 이익 증여가 있어요. 무상으로 이자를 안 내면 그 이자를 안 낸 부분도 증여세가 증여라는 거죠. 그 이자를 안 낸 부분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얘기인데 세법 제정은 법정 이자율은 4.6%예요. 연간 4.6%인데 그런데 이제 예외 규정이 있죠. 법정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약간의 그 허용치를 둔 겁니다. 4.6%를 반드시 받아라가 아니라 가족 간의 자금의 어떤 대여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뭐 약사 해보면 2억 1,739만 1,304원에 4.6% 보면 뭐 약 999만 9,900원 나오죠. 결국 뭐냐면 이 정도까지는 뭐예요? 이자를 안 내더라도 이게 연간이죠, 연간. 네. 연간 1,000만 원, 매년 1,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니까 약 요 정도까지는 차용증 작성하고 공증받고 무이자로 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무상 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지 않겠다. 즉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면 뭐 이 무이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3억을 연간 3억을 빌리는데 실제 이자율은 뭐 1.6%를 했다. 1.6% 약정을 1.6% 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 법정으로 얼마? 4.6%를 해야 되는데 1.6% 했으니까 약 차익이 얼마죠? 3%의 차익이 나잖아요. 근데 이 연간 3%는 3, 3은 9, 900만 원이죠. 그쵸? 1,000만 원 미치니까 이 부분도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약정을 1.6% 하지만 우리가 적정은 얼마다? 4.6%지만 3%를 적게 받았지만 3% 자 3억 하면은 3, 3은 9, 900만 원이잖아요. 그쵸? 1,000만 원 미치니까 1.6% 약정을 해서 이렇게 적게 받은 이자 부분 3% 차익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연간 1,000만 원 미만 법정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결국 뭐냐면 어떤 약정 이자를 정할 때 꼭 4.6%가 아니라 그렇죠. 1,000만 원 미만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약정이자가 아니라 이 1,000만 원을 넘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 뭐가 된다? 과세가 됩니다. 이자 부분도 증여세에 과세가 돼서 증여로 봐서 과세가 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 조문은 뭐냐면 가족 간의 금전 거래이기 때문에 이 4.6%를 정확히 지키지 않고 약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그 차이가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렇게 공증도 받아놓고 어떤 차용증도 정확하게 작성해서 공증받고 여러 가지 어떤 확정일자 등으로서 증명을 하는데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이 부모님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뭐냐면 대금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금업이란 게 뭐죠?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받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 사업을 얘기하는데
그 사업이 아닌데 돈을 빌려줬다. 그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했는데, 자,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되므로, 네,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율이 좀 높아요. 27.5% 높은 세율이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즉 25%에 자 지방소득세 2.5% 10% 부분을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네, 27.5%의 세금이 납부가 되죠. 원칙적으로는 원래 자녀가 원천징수해서 매달 이자를 지급할 때 27.5%를 떼고 나머지만 보내드리고 이것들을 과세관청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자 신고하는 것 그게 더 안전하죠. 네, 이렇게 되면은 부모님이 스스로 아 내가 이렇게 소득세 이렇게 이자 소득을 자식들로도 받았다 대금을 대여하고 그렇다면은 더욱더 명확한 차입이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차입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요는 그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자녀에게 대금이 예를 들어서 4억이 흘러갔다. 그럼 이 4억을 세무관서는 이거를 증여로 보는데 이거는 지금 빌린 거다. 차입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서류, 차용증,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어떤 부모님의 신고 이런 게 필요한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이 4억을 나중에 갚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그게 이게 차입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결국 차입이라는 건 나중에 갚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갚지 못한다면 이거 당연히 뭐 증여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자 일단 보는 게 실제로 이제 국세청에서 보는 건 뭐냐면 원금과 이자가 오고 갔느냐 이걸 보는 거죠. 완벽한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이자 지급일에 이자가 이체되지 않거나 자녀가 아닌 부모의 다른 계좌에서 돈이 빙빙 돌아 지급된 정액이 발견되면 이거를 가짜로 보고 원금 전체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네, 결국 진짜 차입이냐? 예, 이거 지금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를 피하기 위한 어떤 다른 편법이 아닌가? 이것들을 이제 본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계좌를 이체하고요. 그 다음에 적요란에 1월 이자, 2월 이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체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이제 이자 이 부분에 대한 자금의 흐름이 이것이 차입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증여 추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이제 진행해 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